저는 많은 분들이 이거 잘 몰랐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끝나가고 있습니다. IMF 이후로 지금 가장 큰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락을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당히 지금 기회가 올 수 있다. 어디에서? 시장에서 엄청난 기회가 올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장을 도와주는 사장 사도사 윤상필입니다. 요즘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도 심상치 않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손님을 좀 모셨습니다. 바로 국내 1호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가이자 또 리치고 TV를 운영하고 계신 우리 리치고의 김규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가 1호이자 지금은 월간 한 100만 명에서 120만 명 정도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통합 플랫폼 리치고를 운영하고 있는 김규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경기가 사실 좀 많이 안 좋잖아요. 네. 2025년도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2025년은 지난 한 30년 중에서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변곡점이 될 만한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2008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래도 꽤 잘 나가는 금융회사에 지점장을 하고 있었는데,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갑자기 제가 뭔가 그려놨던 제 나름대로 청사진이 있잖아요. 이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금융위기가 터지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굉장히 이제 긴축 정책을 또 쓸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 직접적인 또 타격들이 왔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다짐을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휘둘리는 삶을 살 때가 있잖아요. 정말 내가 휘둘리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미국의 부동산이 폭락하는 게 내 인생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지금의 어떤 경제 상황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사시는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인생이라는 걸 살다 보면은 예기치 못하게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나 변수들로 인해서 준비하고 있던 이런 청사진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구나. 그리고 반대로 또 그런 상황들을 잘 준비하고 대응하는 사람들은 또 대박이 난 거예요. 그것들을 보면서 야, 혹시라도 이런 일이 내 인생에 또다시 펼쳐진다면은 그때는 내가 그런 피해자가 아니라 이거를 내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정말로 잘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2010년대를 굉장히 나름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딱 느낌이 왔어요. 2025년이 2008년과 너무너무 유사한 거예요, 지금. 위기다. 그러네 또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엄청난 지금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이미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 주변을 둘러싼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사장님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사장님들이 윤 대표님 저 너무 요새 먹고 살기 좋아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은 윤 대표 나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당연히 두 번째가 많죠. 그렇죠. 여기에 또 어떤 게 저는 2008년하고 너무너무 유사하냐면, 2007년 연말부터 2008년 초반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람들이 투자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때는 중국 펀드에 미쳐 있었어요. 지금은 미국 주식이 미쳐 있죠. 네. 그리고 완전 불패론. 미국 주식은 영원히 갈 거야. 그때는 어땠어요? 진짜 중국 펀드, 인사이트 펀드 만들자마자 막 줄 서서 가입하고 난리도 났어요. 지금처럼. 저도 샀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갈 줄 알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그때 굉장히 뜨거웠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투자 쪽으로 한쪽으로 쏠리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버블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지만 버블이 계속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경제는 계속 안 좋아요. 그래서 버블이 지탱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에너지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인데, 저는 결정적인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미국이 2007년 9월에 피크 금리를 그때 했었거든요. 그때처럼 24년 9월 달에 피크 금리 0.5% 금리 인하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자산 시장의 어떤 계절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정말
엄청난 강의, 엄청난 책 이런 거 뭐 저 오랫동안 봐오셨지만 정말 미친 듯이 투자 많이 했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데이터도 많이 보시고. 네, 이 금리의 변화에 따른 자산 시장의 큰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냥 0.25가 아니라 0.5% 금리 인하를 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살리려고 사실은 B급 금리 인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 쪽으로 한쪽에 쏠려 있고 B급 금리를 한다? 이럴 때가 지난 25년 동안요. 딱 3번 있었습니다. 한 번이 닷컴버블 꺼질 때 2001년. 그 다음 두 번째가 2007년. 그리고 2024년. 그리고 사람들이 투자에 미쳐있고 B급 금리 인하를 하고 1년 뒤에 어떤 일이 터졌냐. 닷컴버블이 꺼지고 금리위기 터지고 아직은 1년 안 됐죠. 지금 뭔가가 엄청난 먹구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2025년은 너무너무 위험한 시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운전으로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도로 상황이 왕복 8차선이야. 그리고 길이 뻥 뚫려 있어. 근데 안전 속도가 뭐 마지노선이 80이래요. 그럼 이때는 80이나 80 살짝 넘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때는 왜? 길이 뻥 뚫려 있고 일직선이고 차도 별로 없으니까. 살짝 넘어가죠. 그렇죠. 즉 무슨 얘기냐? 경제 상황이 이렇게 뭔가 편안하고 뭔가 문제가 없을 때는 살짝 과속도 하면서 버블도 생기고 이런 게 자연스러워요. 자, 그런데 지금의 경제 상황을 도로로 비유하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이느냐? 길이 엄청나게 꼬불꼬불하고요. 안개가 지금 잔뜩 껴있어. 자, 이럴 때 악셀레이터 밟으면 어떻게 돼요? 사고죠, 사고. 굉장히 많은 또 대표님들 봐오셨잖아요. 때도 잘 보고 흐름도 잘 파악해서 부자가 되신 분들도 있지만 이런 부를 5년, 10년, 20년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이 아유, 많지 않으니까 부자가 실수하죠. 많지 않죠. 길이 뻥 뚫려 있을 때는 과속해도 큰 사고 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위험할 때 이때 관리를 못 하잖아요. 한 방에 갑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대응을 못 해요. 왜? 이전까지는 길이 그냥 뻥뻥 뚫리고 약간 안개 끼고 약간 길이 꼬불꼬불해져도 투자 버블에 대한 관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사고 터지기 직전까지도 이게 시장이 뜨끈뜨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될 줄 알고 더 악셀레이터 밟다가 사고 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지금 안전운행에 철저히 해야 돼요. 이걸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25년 시장은요, 내가 돈을 버는 게 중요한 시장이 아니고 내가 그동안 벌어왔던 거를 잘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기라는 부분들을 뭐 저희가 많이 얘기하고 또 불황이다 여러 가지 단어들 좀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도 비슷한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본다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래 절벽 부분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또 서울에서는 뭐 어쨌든 특정 지역에서는 막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을 좀 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이제 정부의 정책이나 최근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되면서 일시적으로 나오는 반등. 아, 일시적인 반등. 일시적인 반등.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거대한 하락이 오기 전에 그나마 팔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리고 지금 강남 3구 이외에는 시장이 다 지금 차갑게 식어가고 있어요. 특히 지방은 더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항상 어느 시장이든지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비관적으로 볼 건 아니다부터 네. 시작해갖고 인구가 이제 또 수도권으로 몰리면 네. 또 그쪽 시장은 여전히 수요가 있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면 어떤 주제를 놓고 네. 둘 다 전문가신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사실 다르죠. 네, 고민할 수밖에 고민할 수밖에 없죠. 얘기가 너무 달라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너무 특이한 게 뭐냐면은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부동산을 투자의 목적으로 사가지고 뭐 5채 이상, 10채 이상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보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본인 거를 좀 잘 해봐야 우리가 연애를 따지면은 내가 연애도 안 해봤으면서 연애에 대해서 책에서 배운 걸로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 시장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 그냥 떠드는 거죠. 너무 특이한 게 부동산 시장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제대로 팩트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 중에서도 진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저는 굉장히 한계를 많이 느끼고 저는 빅데이터를 제가 연구를 하게 된 거였고요. 자, 지금 서울의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제가 정확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서울의 매매 거래량 데이터입니다. 실거래가 이제 2006년부터 공개가 되는데 지난 20년 동안의 매매 거래량이에요. 자, 요거는 지금 3월 2일까지 지금 집계가 된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촬영은 3월 4일 하고 있는데 3월 2일까지 집계된 실거래 데이터예요. 자, 최근 뭐 서울 부동산 시장이 뜨겁다고 하는데 거래량이 어때요? 그렇게 많지 않죠?
역사적인 평균이 얼마냐면 5,738건입니다. 평균 이하네요. 평균보다 훨씬 작아요. 12월 달 같은 경우가 3,000건이었거든요. 그러면 평균 거래량의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거래량이 많지 않아요. 요때 이제 잠깐 놀랐네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저는 전형적인 대세 하락전의 마지막 몸부림이다. 그리고 이것도 내재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들, 정부가 50조 풀고 또 50조 풀고 거기에 신생아 특례니 그 다음에 증여세 한도를 성인의 자녀는 원래 5천만 원인데 이걸 결혼하면 1억 5천까지 늘려줬잖아요. 네. 그럼 양가 합산하면 3억. 예. 그리고 2억 5천을 증여해줘도 증여세 계산은 1,000만 원이 안 돼요. 2억 5천, 2억 5천. 그럼 5억이잖아요. 거기에 신생아 특례까지 받아. 그럼 어떻게 돼요? 집 살만하지. 살만하지. 금리도 지금 시중금리보다 더 싸게 해주고. 그래서 정부가 억지로 만든 이런 수요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다 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 하락장이 언제 정도까지, 뭐 이건 사실은 어려울 수 있지만 언제까지 계속되고 바닥이라고 표현하는 어떤 부분들의 어떤 시그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것도 사실은 좀 궁금한 사항. 이거는 사실 제대로 얘기하려면요 한 4시간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얘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대략 핵심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서울의 지금 부동산 가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면 요 파란색 있죠? 요게 이제 리치고 저희가 실거래가로 만든 리치고 실거래가 시세고요. 요게 이제 한국 부동산원의 실거래 가격 지수입니다. 거의 똑같죠? 예. 보시는 것처럼 21년 10월 달이 정확한 고점이었고요. 제가 이때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조로의 매도 기회가 왔다. 외롭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욕도 진짜 많이 먹고. 근데 이때가 사실 정확한 꼭지였고 한번 폭락갔다가 정부가 만든 요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근데 아직도 정고점을 회복을 못했습니다. 물론 강남구나 서초구나 이런 데는 정고점보다 더 올라갔어요. 네, 왜냐면 거기는 모두가 연끌했던 20년과 21년에 10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을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안 해주고 다 현금만 사니까 그 사이 금리가 올랐던 거에 대한 그런 반대 매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 다 현금 주고 샀으니까 뭐 좀 떨어져도 괜찮은 거죠. 버틸 여력이 있는. 그런데 이제 22년부터는 대출을 또 시작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급락장 있죠. 이런 게 지금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올해 하반기에. 올해 하반기에 더 떨어지겠네.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한 요 정도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그러면 2020년 초반 가격이나 2019년 정도 가격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아마도 확률적으로 높은 거는 올해 하반기에 이제 어떤 큰 충격파가 오면서 22년이나 08년처럼 하반기 그때 큰 폭락이 있었거든요. 한번 크게 하락을 했다가 그러면 또 정부에서 막 또 부양 정책을 또 펼칠 거예요. 더군다나 또 수도권 같은 경우는 내년에 또 공급이 굉장히 작아.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래서 내년에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의 에너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대로 쭉 대세 상승을 하는 것보다는 2008년에 한번 내려왔다가 2009년, 10년 초까지 반등 들어왔다가 계속 쭉 빠졌거든요. 이와 같은 패턴이 수도권 시장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수도권 시장은 25년 말, 2020년 초에 바닥 찍고 단기 바닥 찍고 단기 반등 나오지만 다시 또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근데 지방은 좀 달라요. 제가 경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수도권 시장은 반등이 꽤 나오는 동안 경남은 어떻게 됐어요? 반등이 거의 없었죠. 지금 또 내리고 있죠. 그래서 요때 수준이 지금 이제 2021년 초 지금 가격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올해 하반기에 좀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얘는 한 요 정도 2020년 어느 정도 가격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 저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반대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방 부동산이 예전 가격대보다 훨씬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건 맞다. 근데 문제는 살 사람이 없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좀 인구의 어떻게 보면 밀집화가 계속 이게 메가시티로 지금 수도권으로 몰리니 그래서 지방을 함부로 손대지 마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 의견은 어떻게 해요? 전혀 팩트가 없는 개인적인 뇌피셜이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럴듯한 데이터 근거 하나도 없이 그냥 뇌피셜로 떠드는 걸로 혹한다라는 거죠. 왜? 너무 그럴듯하거든. 공급 물량이 작으니까 올라갈 거야.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올라갈 거야. 금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올라갈 거야.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전혀 팩트와 근거가 없는. 자, 그럼 인구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치고에 들어가면 인구 데이터가 다 있는데 자, 최근 1년 동안에 인구가 어디가 많이 늘어났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1등이 세종이고요. 2등이 인천입니다. 3등 경기도, 4등 충남, 서울이 9등이에요. 그리고 충남이 지금 인구가 지방에서 늘고 있는데 충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인구가 그렇게 의미가 있나요? 그렇네. 자, 더군다나 인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일자리라고 보거든요. 자, 일자리. 자, 일자리를 한번 볼게요. 일자리 데이터. 최근 3년 동안 일자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이 어디입니까? 울산입니다. 울산. 2등 누구예요? 충북, 3등. 세종시. 자, 여기에 상위 탑5에 수도권이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찾아보겠습니다. 경기도가 8등이고요. 인천 9등이고요. 서울 11등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따지면은 인구와 일자리가 증가하는 수도권 투자하래. 이 말이 데이터로 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네. 그냥 그럴듯한 얘기를 그냥 뇌피셜로 던지는 거 외에는 아무런 팩트가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자, 최근 1년으로 보고요. 시 군구로 볼게요. 자, 일자리가 가장 많이 1년 동안 는 데가 어디냐면 강동구입니다. 그 다음 수정구, 울산, 경기도, 충북. 자, 지방에도요, 일자리 많이 느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지방이 소멸된다는 건 뭐냐면 진짜 완전 시골 있죠. 사람 없는데. 그런 데는 없어지는 게 맞아. 하지만 지방에서도 그 지방의 핵심 거점이 되는 지역이 있죠. 충북으로 따지면 청주, 충남으로 따지면은 천안, 아산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로 계속 사람이 몰린다는 거예요, 지방. 2008년 금리위기 끝나고 나서 수도권 부동산이 계속 안 좋을 동안요, 지방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때라고 지방 좋아하고 수도권 안 좋아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말 그대로 수도권도 어떤 지역이 올라갔을 텐데 그냥 수도권은 오르고 지방은 떨어진다는 그렇죠. 이렇게 큰 테두리로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많은 분들이 이거 잘 몰랐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계속 수도권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고, 예, 왜냐면 아무리 이제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도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다 보니까 내가 수도권에 부동산이 있어. 근데 김기현 수도권 별로래. 이러면 이제 듣기 싫은 거고. 근데 저도 여전히 부동산 자산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 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라고 해서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만 보고 이거는 내가 세상을 제대로 판단하기 힘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의 다양한 이런 부양 정책이나 이런 정책들 때문에 이제 나오는 이런 단기 반등들 때문에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아마 이제 올해 연말 지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이 부동산 빅데이터가 얼마나 이 정확한지를 좀 더 많은 분들이 깨닫는 좀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이제 거기에 답을 좀 주시긴 하는데 상가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뭐 주택도 있잖아요. 네. 좀 더 좁힌다면 네. 하락장에서 사야겠다. 네.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자, 일단 부동산 분야별로 하면은 먼저 상가를 얘기하잖아요. 자, 지금 상가 샀다가는 우리가 이제 얼마 전까지는 우리가 간물주라 그랬죠. 조물주 위에 간물주가 건물주 있다. 그래서 갓물주라고 했잖아요. 다들 건물 갖고 있는 분들 부러워했죠. 우리가. 그때 건물 샀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완전 개털됐습니다. 실제 경매 데이터를 보잖아요. 지금 경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이요, 증가 보세요. 경매 물건으로. 경매 물건으로.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상업용 부동산 자칫 잘못했다가는 완전 거지되기 쉽다. 자,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이 오프라인 시장을 엄청나게 대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쿠팡, 뭐 네이버 쇼핑 이런 거 정말 많이 하잖아요. 매장을 안 가요, 이제. 맞아요. 매장은 물건 확인하러 가. 결제는 온라인에서 해요.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품이 너무 안 빠져 있어요. 제가 작년에 강남에 이제 건물들을 제가 임장을 좀 다녔거든요. 근데 수익률이 3% 넘는 것도 별로 없어요. 은행 이자가 지금 3%가 넘어요. 은행은 원금 손실 리스크가 1도 없죠. 그리고 따박따박 이자 주잖아요. 근데 건물은 어떻게 돼요? 취등록세 내야지, 중개 수수료 내야지, 싸요? 마이너스. 이것만 해도 지금 몇 프로인데. 그리고 공실 나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은행 이자를 3% 우리가 라고 치면은 건물에서 우리가 월세가 몇 프로나 우리 대표님은 투자하시겠어요? 그래도 한 최소한 5% 이상은 나와야 되죠. 자, 저는요 5%도 거들떠보지 않을 거예요. 6% 이상은 나와야지. 6% 이상은 다 떼고. 그럼요. 또 떨어질 수도 있는데 더군다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은 계속 안 좋아요. 대한민국에 6% 이상 요즘 못 나오죠. 왜 그런지 아세요? 건물주들이 월세를 낮추잖아요. 그러면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죠. 근데 이거를 강남은 계속 올라요. 왜? 그 전까지 계속 그랬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지금 공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월세를 현실에 맞게끔 팍팍 감소하고 해야 되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월세를 깎는 순간 건물 가격이 내려. 건물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버티는데 이거를 버티지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경매가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과감히 말씀드릴게요. 자, 예전처럼 건물 사가지고 나 월세 받을까? 이 시대는 끝났습니다.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려요. 이 시대에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일부 지역 아니면은 이거 끝났어요. 그럼 어떤 분들만 하셔야 되냐? 실수요이신 분들. 내가 병원을 해. 내가 사업을 해. 그리고 직원들이 쓸 뭐가 건물이 있어야 돼. 그럴듯한 공간이 있어야 돼. 그런 분들은 너무 좋은 시기예요. 경매로 상업용 부동산을 낙찰받아요. 왜? 60%, 50% 거의 반토막 가격에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실수요자이신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가을 연말, 내년에 실수요자분들한테는 어떤 내 건물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기가 올 텐데 실수요자 아니신 분들 거들떠보지 마세요. 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그렇고 그 다음에 주거용 부동산 시장을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골라이잖아요. 이제 슬슬. 자 은퇴해서 내 집 하나 온전히 내 걸로 갖고 있으면 잘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잘 산 거죠. 잘 산 네, 거죠. 잘 산 거죠. 서울에서 네. 똘똘한 한 채. 그럼 뭐, 대출 하나 없이 은퇴했을 때 내 집 하나만 서울에 있어도요 굉장히 잘 사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받죠. 자 그런데 지금의 30, 40 세대들이 은퇴를 하는 60대 중반이 됐다고 생각해요. 30년, 40년 뒤에, 한 30년 정도 뒤에. 자 그러면 그때의 대한민국 인구 구조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렇게 돼. 완전 지금 인구 지금 계속 쪼그라들고 있죠. 인구가 감소한 지 지금 한 4년 됐는데 4년 사이에 60만 명이 넘게 감소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항아리 지금 네. 이렇게 가지. 근데 앞으로 감소 더 줄어들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30대나 40대이신 분들은 최소 20년이나 30년 뒤에 대출 하나 없이 그냥 그 집이 내 집만 해도 온전히 잘 사는 건데 이분들은 나중에 20, 30년 지나서 국민연금 받아요, 못 받아요? 어렵지 않을까? 못 여러분? 받죠. 네, 지금 상황이. 국민연금 뭐 2050 몇 년에 다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국민연금 못 믿어요. 받을 돈이 지금의 어떤 노후층 분들이 소득 구조 중에 하나로 매월 월세 받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받는 거니까. 이게 하나 없어지는 거야. 그럼 결국 뭐밖에 없어요? 집 하나만 있으면 다행인데 이 집을 그럼 유동화 시켜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받아줄 수 있는 인구가 어때요? 없다. 진짜 수요가 지금이랑은 말도 못할 정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싸게 사야 돼요. 아, 그래서 결론은 싸게 사야 된다. 싸게 사야 되는데 지금 서울은 너무 데이터로 봤을 때 너무 비싸요. 정말로 저는 거의 단기적으로 봤을 때 거의 마지막 지금 버블 장이라고는 지금 서울은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는 시대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다 보니까 전체 자산에서 75%, 80%가 부동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인구가 계속 성장하는 대한민국에서라면 이게 먹히겠지만, 그리고 나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는 먹힐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과연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어떻게 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그래서 저는 일단 싸게 사야 된다. 그리고 적절한 흐름을 보면서 단타를 좀 쳐야 될 수도 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단타는 뭐 한 5년이나 10년만 한 번씩 이제 사고 팔고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정리하면 일단 상가나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실수요자 아니면 그 이자율도 안 나올 거니 그렇죠. 이거는 좀 배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두 번째, 이제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가능성은 있긴 한데 지금 특히 수도권이나 이런 서울 지역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지금보다는 훨씬 좀 싸져야 된다. 저희 이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저희가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분들, 뭐 60대까지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창업이라든지 부업을 좀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또 목돈들도 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노후 준비를 하려고 하실 때 부동산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팁이라든지 뭐 좀 의견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의 노후로 부동산을 하시는 거는 좀 아닐 것 같아요. 그건 아니다. 앞으로 한 10년 정도 후부터는 부동산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기가 정말 힘든 세상이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인구가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에는 출렁출렁하면서 위로만 올라가는데 앞으로는 출렁출렁하면서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통화량이 늘면서 이 통화량에 대한 인플레이션 해지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2, 30억 하는 게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막 이거 말도 못하는 가격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텐데 거기에 따른 기회비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우량한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
자,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 우량한 자산 중에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자산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달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시면 이게 지난 한 30년 동안의 원달러 환율 차트거든요. IMF 때 한번, 그 다음에 닷컴 버블 때 잠깐, 그 다음에 금융위기 터질 때 잠깐, 요때 폭등하고 최근엔 어때요? 또 그러니까 사실 폭등은 폭등이지.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가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요, 보세요. 21년부터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자,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한 5년 가까이 계속 올라간 적은요, 지금이 처음입니다. 지금이 처음이에요. 무슨 얘기냐? 큰 판이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환율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느냐? 자, 21년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냐를 보면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한민국 돈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준다는 얘기. 감소한다는 얘기죠. 한국 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치가 떨어지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한국 돈을 쓸 사람이 많아지겠습니까? 작아지겠습니까? 적어지겠죠. 일단 인구가. 작아지겠죠. 네. 경쟁력을 좀 많이 잃겠죠. 저는 원달러 환율이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 자산의 일부는 우리가 뭐 달러 투자에 대박 나자 이런 게 아니라 큰 판은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큰 판에 어느 정도의 베팅은 해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까먹지는 않을 수 있으니. 그렇죠. 부동산처럼. 일부 자산은 꼭 저는 달러 자산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다만 서로 나라들끼리 지금 싸우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바뀌는 게 지금 한 40년 만에 나오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달러 패권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달러에 대한 비중을 가져가는 만큼 여기에 대한 것들을 해칭하기 위한 자산이 필요한데, 그게 저는 금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금이거나 비트코인인데, 저는 실물 자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금을 추천을 하고요. 그래서 달러를 내가 한 100 정도를 내가 가져간다. 그러면 이 달러에 대한 혹시 모를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금을 한 최소한 30에서 50 정도는 가져가면서 금과 달러를 적절하게 같이 내 노후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으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상 내가 부동산을 요만큼 갖고 있는 게 그냥 마음에서 안심이 있어. 그래서 내가 특히 요즘에 이제 어디 많이 관심이 있으시냐면 이제 경매? 은퇴한 이후에 우리가 소액 경매 시장에서 그걸 갖고 이제 작은이나마 본인의 수입원으로 좀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이 꽤 좀 있으시거든요. 네. 그 시장은 좀 어떠실까요? 아주 좋은 시장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바라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좀 더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면 IMF 이후로 지금 가장 큰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바로 경매에서. 자, 보세요. 저희 리치고 가면 이제 경매도 있는데, 그거를 제가 지난 20년 동안 보여드릴게요. 경매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경매 물건이 많아야지, 시장에 물고기가 많아야 내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 시장이 좋을 때는요, 경매 물건이 10,000건도 안 돼요, 월에. 이런 시장이 몇 년 동안 한 10년 이상 가까이 지속이 되다가 최근 들어서 어때요? 경매 시장 물 들어오고 있는 거죠. 물 들어올 때 노저해져요. 자, 그래서 앞으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5년 동안요, 이 경매 시장에서 엄청난 기회가 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빅데이터까지 결합을 하잖아요. 진짜 이거는 뭐 꼭 먹고 알 먹고 엄청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또 리치고가 또 발전할 것 같은데. 그럼요. 네. 네. 데이터 하면 또 우리 리치고가 또. 그럼요. 그래서 이때 잘 치고 빠지길 잘해야 돼요. 앞으로 몇십 년을 봤을 때 올해 한 연말, 내년 초 중반부터 시작된 이 기회를 꼭 잡으셔야 됩니다. 이 기회가 정말 내 자산을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가를 산 게 또 답답하고 주택도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도 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대안으로 정말 실물 자산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또 부동산 시장 안에 큰 기회가 하나. 엄청난 기회. 저도 지금 설렙니다. 왜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창업하려고 제가 리치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부동산 투자를 잘하려고 제가 한 거고, 저도 빅데이터로 한 20채 정도의 완벽한 투자, 매수부터 매도까지 해봤는데, 지난 2020년 초반 이후로 제가 한 번도 매수를 안 했어요. 매도만 했었지. 근데 이제 이 보수형인 김기훈이 드디어 매수를 해도 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회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하락을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를 해야죠. 근데 저는 데이터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왔지만,
올해 연말 내년부터는요 정말 못 말릴 정도의 엄청난 제가 상승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기회가 오니까 잘 알아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현을 하자면 저희가 속된 말로 총알을 조금 준비해 놓으셔야 될 필요가 아, 있을까요? 총알은 이제 지금부터 올해 연말까지 준비해야죠. 그러니까요. 한 내년부터는 이제 총알로 이렇게 줍줍. 네, 쭉 해야 네. 돼요. 공부도 좀 하면서. 그렇죠. 네. 그게 2025년도에 좀 포커싱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뭐 섣부르게 하시는 것보다는 네. 조금 더 모으시고 공부를 맞아요. 좀 하셔서.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을 살면서 기회가 아무 때나 오지 않아요. 아무 때나 오지 않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때나 계속 오른다. 내 집 말은 언제나 오라. 언제나 부동산은 우상향해. 이거는 맞지 않아요. 결정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결정 시기가 언제 오냐? 위기 이후에 옵니다. 그게 저는 머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얘기는 좀 하나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 예, 질문 중에 이 질문은 좀 했으면 좋았는데 못했다 뭐 이런 질문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주실 거리 있을까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제 투자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어쩌다 돈 버는 사람들은 많아요. 많이 봤잖아요. 어쩌다가 사업 성공하고 세상 모든 건 운의 영역이 있고요. 내가 실력의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운으로 성공하는 거는 반드시 나를 또 제자리로 또 돌려놔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으로 잘 되는데 내가 잘해가지고 잘 된 줄 알고 거기서 또 악셀에다 밟다가 망하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그걸 받쳐주는 어떤 내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지속적으로 반복 가능한 성공 의사 프로세스가 있어야 돼요. 성공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로 잘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좋은 의사결정을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무릎 밑에서 팔고 어깨 위에서 사고 이런 거는 진짜 잘못된 의사결정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반복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 그렇게 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싫어서 어떻게 하면 이런 편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너무 많은 고민을 했고, 그래서 부동산 빅데이터를 연구한 지 10년 됐고, 그리고 리치고 지금 뭐 거의 대부분도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래도 월간 사용자가 뭐 100만 명에서 120만 명이니까. 그리고 저희 회사는 이런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 기업들, 뭐 대형 건설사들, 시행사들, 뭐 오늘도 제가 또 신탁사도 미팅을 했는데 이런 기업들이 또 의사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 리치고랑 지금 많이들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말로 잘못된 의사결정 하지 않을 수 있게끔 해서,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꽉만 없으면 돼. 그래서 많은 분들께 객관적인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서 좋은 의사결정을 잘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꼭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모든 자산들이 감정에 의해서 사다 보니까 아까처럼 꽝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뭐 10년 전부터 우리 김기현 대표님은 실제 데이터를 보고 이제 이것들을 판단해 오셨는데, 요즘에 어떻게 보면 발전하는 AI 관련된 부분들도 다 그런 어떤 데이터에 기반해서 하다 보니까 진짜 제2곡선을 이제 그려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사장을 도와주는 사장 채널에 오셔서 정말 어떤 분들한테는 수십억이 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가치 있는 얘기들을 진솔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장이 좀 변동되고 여러 가지 뭐 포인트들이 있으면 제가 또 우리 다시 김기현 대표님 한 번 더 모셔서 좋은 얘기들을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네, 앞으로도 또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실수하지 않게 많은 분들에게 좀 좋은 정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